부산 감천동 골목길에 중년의 여성 한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해진 가방을 꽉 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974년 12월 23일 부산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마치 하얀 눈물처럼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이웃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수연이가 요즘 말이 없더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명자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온 거라고만 생각했죠. 김수연이라는 11살 소녀가 학교 종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그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빨간 가방을 메고 부산진 초등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었고 수연이도 작은 손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짓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수연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한명자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 김병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거야.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하지만 어머니의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자는 집안을 서성이며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상해, 수연이가 이런 적은 없었는데. 밤 8시가 되자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선 그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연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어디 있니?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수연이가 자주 가던 문방구, 친구 집, 놀이터까지 모두 찾아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낙동강 일대를 비추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나서서 수연이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목소리들이 겨울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강가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나와. 그리고 새벽 2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가방이 있어요. 낙동강 지류의 작은 개울과 진흙 속에 파묻힌 채로 수연이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은 흙탕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안에서 나온 공책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였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는 엄마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명자는 그 공책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땅에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남편 병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명자야. 아직 아이를 찾은 게 아니야. 가방만 나온 거잖아. 하지만 명자의 눈에서는 이미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나섰고 심지어 인근 울산에서 경찰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흔적은 그 가방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1975년 1월 15일 낙동강 하류에서 경악스러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한 어부가 강가 갈대밭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부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였고 겨울 강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영안실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차가운 영안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뚱이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천을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자는 시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수연이가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남편 병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야, 정신 차려. 이게 수연이야. 그가 다그쳤지만 명자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수연이가 아니에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불쌍해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럴 만도 하지. 어떤 엄마가 이런 걸 쉽게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왼쪽 귀에 있어야 할 점이 없어요.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시신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부패가 심해서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오른손 검지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5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요. 명자는 계속해서 차이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황했지만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영안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만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였을 텐데. 그녀는 작은 시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넌 내 수연이가 아니야. 내가 확신해. 장례는 초라하게 치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장례는 지내야지라며 돈을 모았고 명자는 묵묵히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수연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을 놓으시고. 명자는 그들의 말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명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수연이의 작은 빨간 외투를 무릎에 놓고 길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수연이 보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수연이 엄마, 수연이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면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이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져요. 남편 병수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그만해. 수연이는 죽었어. 우리가 장례까지 지냈잖아. 그의 고함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생활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병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친인들과 상의한 후 명자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치료를 받아야 해. 1975년 2월 20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짐을 꾸리며 수연이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수연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밖에서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명자는 빈집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살아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비는 계속 내렸고 명자의 발자국은 빗물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슴에 품은 그 작은 사진과 그 뒤에 적힌 수수께끼 같은 글귀는 17년 후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1991년 4월 창원시 외곽의 작은 마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명자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낡은 연립주택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대문 앞으로는 좁은 시멘트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벚꽃잎들이 그 길 위로 흩날렸지만 명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깨가 또 아프시죠? 명자는 70대 할머니의 어깨에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침술사 한씨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방 마사지와 침술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명자는 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수연아, 오늘은 내 28번째 생일이야. 희미한 촛불 아래 명자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버섯도 넣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빈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는 수연이의 생일마다, 명절마다, 첫눈이 오는 날마다 편지를 써왔습니다. 총 312통의 편지가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집 안작은 방 하나는 온전히 수연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1살 때 입던 교복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수연이가 쓰던 연필과 지우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연이의 상장들이 붙어 있었고 서랍 속에는 수연이가 주워온 예쁜 돌멩이들과 말린 꽃잎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 방을 청소할 때마다 마치 수연이가 금방이라도 엄마 다녀왔어요 하며 뛰어들어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17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죽은 딸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 남편도 떠나고 큰아들도 연락을 안 한다던데.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김병수는 재혼을 했습니다. 큰아들 재혼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신병자 엄마를 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매일 밤 쓰는 편지 속에. 한 선생님, 정말 효과가 좋네요. 70대 할머니가 어깨를 돌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오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침술 치료로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명자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우체부 김 씨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한 선생님, 편지 왔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건성으로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겠거니 생각하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봉투가 이상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 손으로 직접 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명자님, 김수연의 어머니께. 명자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종이도 누렇게 바란 것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글씨를 본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툰 어린아이의 글씨체, 수연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엄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시도해 볼 거예요. 엄마, 제발 항상 그 나무에서 기다려주세요. 강 근처에 있는 그 나무에서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 그 말투, 모든 것이 수연이 그 자체였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빈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몰아쳤습니다. 살아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1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점들이 보였습니다. 종이는 분명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잉크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쓴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는 표현. 누가 수연이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명자는 편지를 들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우체부 김 씨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 편지 어디서 온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우체국에 맡겨진 것 같은데 발송지가 적혀 있지 않네요. 이상하네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항상 그 나무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연이가 말한 그 나무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낙동강 지류. 그곳에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자주 그 나무 아래서 놀았던 곳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명자는 그 나무로 향했습니다. 17년 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나무는 더 크고 우람해져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나무 아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명자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건너편 언덕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후드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명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이니? 명자가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돌아서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자는 급히 강을 건너려 했지만 다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다리 쪽으로 뛰어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수연이에게 보내는 313번째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내 편지를 받았어.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매일 그 나무 아래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그날까지. 명자는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소인이 대구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대구. 부산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골 도시였습니다. 수연이가 대구에 있다는 건가? 명자는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대구 지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산이 깊고 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그녀는 가방에 수연이의 사진 한 장과 그 편지, 그리고 며칠치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멀리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대구행 버스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명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1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착각일까? 하지만 그 편지의 글씨체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수연이의 글씨였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명자는 우선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편지가 언제쯤 붙여진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이 흐려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네요. 게다가 발송인 주소도 없고요. 명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수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지금은 28살 정도 될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명자는 한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명자는 수연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못 봤는데. 하지만 혹시 산골 쪽은 가보셨어요? 산골 쪽이요? 여기서 산길로 1시간쯤 올라가면 오래된 폐가들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비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명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그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중간중간 무너진 돌계단들이 옛날 마을로 향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올라가자 정말로 폐허가 된 집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춧돌만 남은 집들과 무너져 내린 기둥들, 그리고 반쯤 무너진 담장들이 을시연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 놀라셨겠네요. 저는 이 근처에서 혼자 지내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마지막 주민이죠. 명자는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따님이신가요? 네. 혹시 아시나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그는 명자를 폐허가 된 집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마 70년대 중반쯤부터였을 겁니다. 명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70년대 중반이라면 그 아이의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무너진 돌담 옆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아이의 고모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서 보살펴야 한다고 했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심경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저 무너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반쯤 무너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는 항상 무서워했거든요. 특히 남자들을 보면 몸을 떨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987년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만 없어진 거예요. 심경이는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명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심장마비였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사라지기 전에 자꾸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명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17년 동안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는 무언가를 매우 두려워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경이가 자꾸 말했거든요. 집에 가면 다시 아픈 일이 생긴다.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17년 전 수연이가 사라지기 전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폭력, 수연이가 보여줬던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가방 속 공책에 적힌 글귀들. 할머니, 혹시 그 아이가 남긴 물건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겨우 건져낸 것들이 있어요. 그는 명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두막은 산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것들이 그 아이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1일. 오늘부터 은희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수연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경희 이모가 말했다. 집에 가면 또 아빠가 때릴 거라고. 엄마도 같이 아플 거라고. 그리고 일기의 중간쯤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엄마가 안 아플까? 경희 이모가 말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참고 살기로 했다. 마지막 페이지는 1987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 컸다.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경희 이모는 아직 안 된다고 한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연. 본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7년 동안 수연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1987년에 아이가 사라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혹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에 상처가 있는 여자를 말이에요. 명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대구에서 돌아온 후 심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연이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으며 그녀는 17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심경이,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명자는 부산시청에 있는 호적계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심경이라는 사람의 사망신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번거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명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대구시 소재 산골에서 발견된 심경이 45세. 사망신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전 거주지였습니다. 부산시 감천동 234번지. 바로 명자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감천동. 명자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7년 전 수연이가 사라지기 몇 달 전까지 그들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심경이었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경희는 40대 중반의 과묵한 여자였습니다. 수연이를 무척 아꼈고 수연이도 경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병수는 경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 여자가 수연이를 너무 끼고 산다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경희는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병수가 돈을 훔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명자는 그때 경희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 결국 경희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경희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수연이가 경희 아줌마 어디 가요? 라며 울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급히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17년이 지나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명자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박 할머니는 반가워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연이 일로 얼마나 고생했니? 할머니, 심경이라고 기억하세요?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 그 조용하던 아줌마. 기억하지.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아세요? 박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어. 경희가 나가기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갔다 왔더라고. 경찰서에요? 응.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그냥 신고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며칠 후에 내 남편이 경희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내쫓았잖아. 그때 경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수연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명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이를 지킨다고요? 그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수연이한테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어. 명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수연이를 지키려고 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17년 전 일들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그때 수연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그냥 수연이가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수연이가 경희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었습니다. 경희 앞에서는 웃고 장난치며 평범한 아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도 수연이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어 부산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7년 전 수연이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때의 담당 형사 중 한 명인 이종현이 아직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아, 김수연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경감은 명자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그 아이가 딸이 아니라고 하셨던 경감님, 혹시 1974년에 심경이라는 사람이 저희 남편에 대해 신고한 일이 있었나요? 이경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시죠?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경감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어떤 신고였나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이경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심경애 씨가 김수연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명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정말로 어머님께서는 정말 모르셨나요? 이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병수는 술을 마시면 거칠어졌고 수연이에게 심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진짜로 손을 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고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경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어머니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들을 보냈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명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경감이 준비해준 파일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74년 9월 23일자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자 심경희 43세. 신고 내용 김병수 41세가 딸 김수연 11세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있음. 아이가 자주 멍이 들어 있고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임. 특히 최근 들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아이의 안전이 우려됨.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 확보 어려움. 아버지 김병수는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 어머니 한명자는 남편 편에 서서 신고 내용을 부인함. 더 이상의 조사 진행 곤란. 명자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남편 편에 서서 수연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희는 수연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인 자신이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경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이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절망적인 도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희는 수연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도둑으로 몰리면서까지 수연이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명자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7년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연이는 살아있었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은 딸만이 아니라 딸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였다는 것을. 명자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수연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연 어머니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했습니다. 17년 전 이혼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수연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병수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병수는 이혼 후 창원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창원 전화번호부를 뒤져 김병수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몇 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차에 우연히 옛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명자야, 너 혹시 병수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2년 전에 죽었다더라. 간암이었다고 하던데. 장례식 때 재호가 왔었어. 재호? 명자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아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갔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호의 회사 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1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명자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면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걸 묻는 거죠?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17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뭐가 있다고요? 수연이는 17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우기시는 거 아니죠? 재호야, 제발.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있으시면 그때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명자는 창원 근교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재호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로 김병수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17년 만에 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더 커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왔네요. 재호는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김병수 1933년에서 1989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미워했던 남자가 이렇게 조용히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명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던 거네요. 무슨 뜻이니? 재호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이한테 했던 일들 말이에요. 명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7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맞는 소리를 들었어요. 밤에 수연이가 우는 소리도 들었고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재호가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엄마는 아빠가 수연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명자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재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수연이를 때려요라고 말했을 때 명자는 정말로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형제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오빠였어요. 수연이를 보호해야 하는 오빠였는데. 재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고 수연이를 도우려다가 저까지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재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왼쪽 팔에 작은 멍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수연이 팔에 있는 멍 보이죠? 아버지가 때린 자국이에요.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면서 후회했어요. 왜 그때 더 용감하지 못했을까? 왜 수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명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이의 위축된 표정, 아버지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던 도움을 청하는 눈빛들. 재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수연이는 이미. 재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수연이는 이미 죽었는데. 아니야.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살아있어.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소리예요? 17년이 지났는데. 명자는 가방에서 수연이의 편지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수연이가 보낸 편지야. 그리고 이건 수연이가 대구에서 쓴 일기장이고. 재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편지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수연이가 쓴 거예요? 그래. 심경이라는 사람이 수연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아빠의 폭력에서 수연이를 구하려고. 명자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재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재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버렸어요. 오빠라면서 수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17년 만에 모자가 서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재호는 어린 시절의 죄책감을, 명자는 어머니로서의 무능함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수연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재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수연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수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오빠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날 이후 재호는 어머니와 함께 수연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끊어졌던 모자의 연결고리는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병수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수연이를 찾아 그동안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재호와 명자는 심경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폐가에서 1987년에 수연이가 사라진 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재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들이 찾아간 곳은 창원시청이었습니다. 심경이의 주민등록 이력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경이는 197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대구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2년 동안 울산시 북구에서 다른 이름으로 전세방을 얻어 살았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은실. 재호가 서류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심경이가 왜 가명을 썼을까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을 거야. 대구 산골에서는 사람들 눈에 띄었을 테니까. 그들은 즉시 울산시 북구 신정동 205번지 3호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층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은실이요? 아, 그 조용하던 아줌마. 어린 딸과 함께 살았던. 가게 주인 박미순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아이는 학교도 안 보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죠. 박 씨는 계속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였는데 그럼 그 아줌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명자와 재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연이와 경희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들이 살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제 친구예요. 물어볼게요. 다행히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들은 2층 작은 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건물에 가려져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재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세입자인 2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 올 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벽 한쪽에 나무 판자가 덧대져 있더라고요.
뭔가 숨겨놓은 게 있나 싶어서 뜯어봤는데 뭐가 있었나요? 명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벽장 안쪽을 뒤져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버리려다가 그냥 둔 건데. 명자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소풍 갈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나 낡고 해졌지만 분명히 수연이의 가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안에는 작은 옷가지들과 인형,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인형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이가 5살 때부터 가지고 자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세입자는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재호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수연이에요. 지금 1985년이에요. 경희 아줌마가 이 테이프에 말을 녹음하라고 했어요. 혹시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걸 찾을 수도 있다고. 명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1살 때보다 훨씬 성숙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수연이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경희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또 저를 때릴 거라고, 엄마도 저 때문에 아픈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달라질 때까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도 생각나고,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도 생각나요. 하지만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만약 저를 찾고 있다면 12번가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름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엄마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자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재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번가요? 재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미순 씨가 말했습니다. 12번가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은 좋지 않은 동네예요. 여관이나 모텔, 그리고 허름한 하숙집들이 많은 곳이죠. 명자와 재호는 즉시 12번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영신여관, 대박모텔, 행복하숙 같은 간판들이 을시연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건물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말을 잘 안 하는 여자,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여러 곳에서 실패한 후 한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 있었어요. 3년 전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밤에만 나다녔죠. 근처 빵집에서 떨어진 빵을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엄마 미안해. 집에 가고 싶어라고 했어요. 명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월세도 밀렸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말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이요? 네. 정신병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끔 미치겠다고 중얼거렸거든요. 아마 어딘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명자와 재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정신병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원이 있을까? 강원도 쪽에 큰 정신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산속 병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 밤 명자와 재호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도의 정신병원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수연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17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간절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와 재호는 이틀 동안 강원도의 여러 정신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하지만 어디서도 수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환자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그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서 마지막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창군 깊은 산골에 위치한 푸른솔 정신요양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과 철창이 을씨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런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명자가 접수처 간병인에게 수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병인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녀는 안쪽으로 들어가 원장과 상의했습니다. 10분 후 50대 여성 의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김소영입니다.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김 원장은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왔어요. 경찰이 노숙자로 생활하던 그분을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나요? 재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김 원장이 망설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어요. 가끔 자신이 11살 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김 원장이 더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에 심한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입은 상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명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갑자기 격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들은 병원 안쪽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맨 끝방에 도착했습니다. 김 원장이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야윈 얼굴, 그리고 왼쪽 볼에서 목까지 이어진 화상 흔적.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아.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엄마야. 엄마가 찾았어. 하지만 수연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엄마예요? 또 꿈인가요? 아니야. 꿈이 아니야. 엄마가 정말로 왔어. 명자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명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정말 엄마예요? 17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는데. 그래, 정말 엄마야. 명자도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재호도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오빠야. 수연이는 재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오빠도 왔어? 미안해, 수연아.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재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또 저를 때릴까봐, 엄마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이제 괜찮아. 아빠는 더 이상 없어. 명자가 수연이를 달랬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연이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많이 아팠어요.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안전하길 바랐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수연아, 경희 아줌마는. 수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다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경희 아줌마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라고. 그날부터 명자와 재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연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주가 지나고 수연이는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 말할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수연이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7년 전 11살 수연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명자가 그 편지를 읽자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엄마를 또 때리는 걸 봤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아프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저는 강해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것이 수연이가 17년 전에 하려던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약속. 수연아. 명자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가장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그날 밤 수연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경희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경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수연아. 이제 정말 집에 가도 돼. 명자와 재호는 수연이와 함께 보낸 2주가 기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도착하면 수연이가 창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가끔씩 어릴 때의 천진한 웃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수연이가 명자가 들고 온 보온 도시락을 보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야. 기억나니?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아프면 항상 끓여주셨잖아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7년 동안 이 맛을 그리워했어요. 명자는 수연이에게 17년 동안 쓴 312통의 편지를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의 생일 편지, 명절 편지, 첫눈 오는 날의 편지. 매 편지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매년 생일을 기억해 주셨네요. 수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엄마의 딸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재호도 수연이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7년 동안 느꼈던 죄책감, 매일 밤 수연이를 생각하며 울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수연이를 떠올렸다는 고백까지. 오빠도 많이 아팠구나. 수연이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보다야 뭐.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수연 씨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빨리 안정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었고 갑자기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자 의사나 간병인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김 원장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의 사랑으로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3주째 되는 어느 날 수연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 원장은 감기라고 했지만 명자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수연이가 침대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수연아.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왜 저를 찾으셨어요? 17년이나 지났는데. 명자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요? 엄마는 내가 죽었다면 느꼈을 거야. 마음으로 알았을 거야. 하지만 그런 느낌이 없었어. 그래서 17년 동안 기다렸던 거야.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느꼈어요. 멀리 있어도 엄마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김 원장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지만 수연이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수연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명자와 재호는 밤새 수연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수연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가? 경희 아줌마가 부르고 있어요. 이제 충분히 행복했다고. 이제 와도 된다고. 명자는 수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수연아. 이제 막 만났는데. 엄마, 울지 마세요. 수연이가 명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7년 동안의 아픔이 다 사라질 만큼 행복했어요. 재호도 다가와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제대로 지켜줄게. 고마워, 오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수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 않아도 돼. 수연이는 베개 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명자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974년 11살 수연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아빠가 엄마를 또 때리는 걸 봤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서,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없으면 엄마가 아프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하지만 저는 약속할게요. 언젠가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명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수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했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아이였어. 정말요? 수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17년 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벽 5시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처음부터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저를 사랑해 주실지 몰랐어요. 제가 본 걸 보고 나서도. 무슨 소리야, 수연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평화롭게. 명자는 수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눈물을 흘리며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수연이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17년 만에 찾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수연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내 딸.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그날 명자와 재호는 수연이를 창원의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김수연 1963년에서 1991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딸이자 동생. 17년을 기다린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 그리고 명자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수연이에게 보내는 313번째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사랑은 때로는 길을 잃어야 더 깊어지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엄마에게는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안다는 것을.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창원의 침술 환자들, 옛 동네 사람들, 그리고 대구 산골의 이영숙 할머니까지. 심지어 푸른솔 정신요양원의 김소영 원장과 간병사들도 조화를 들고 왔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김 원장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대구에서 온 이영숙 할머니는 작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산에서 직접 딴 야생화예요. 수연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꽃들이에요.
명자는 할머니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마지막에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장례를 마친 후 명자와 재호는 함께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17년 동안 혼자 계셨잖아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재호야. 하지만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수연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고, 재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명자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재호는 정말로 자주 창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어머니를 만나러 왔고,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니? 네. 간호사예요. 수연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꼭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재호는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김미영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호 씨가 얘기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미영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동생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님이세요. 명자는 미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수연이 만났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도 수연 씨를 많이 생각해요. 미영의 말에 명자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재호와 미영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장 맨 앞자리에는 수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재호는 사진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축하해줘. 1년 후 미영이 임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딸이에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라고? 네. 이름을 수연이로 지으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명자는 대답 대신 미영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구나. 아기 수연이가 태어난 날 명자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며 17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안녕, 수연아. 할머니야. 명자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널 잘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아기 수연이는 명자의 목소리에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17년 전의 수연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 수연이가 돌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모두 함께 수연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연아, 새로운 수연이가 왔어. 명자가 묘비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거야.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까지 다 받고.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묘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연이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수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명자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수연이 이모 이야기 해주세요. 아기 수연이가 명자의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 이모는 말이야. 명자는 17년 전의 수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빼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수연이 이모는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그리고 우리 수연이도 정말 많이 사랑하실 거야. 수연이도 이모 사랑해요. 아기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아기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명자는 어느 날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책을 써보려고 해. 책이요? 응. 우리 수연이 이야기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 재호는 어머니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의 기다림, 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까지.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실종 아이를 찾는 부모들,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이.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책을 읽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자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이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기 수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일을?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이 이모처럼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명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연이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봄날 83세가 된 명자는 수연이의 묘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와 미영,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수연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간다. 이제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명자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침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수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던 가족들까지. 어린 수연이는 할머니의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수연이 이모가 보여준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명자와 수연이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17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진정한 사랑은 증명이 필요 없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믿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